LX 세미콘 2026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 및 손익분기점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8.4%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66.4%가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5.4회전, PBR은 0.76 상태입니다. 분기 비성분 데이터도 공시해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LX 세미콘 사업 계획입니다. 본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2로 222번지 반도체 설계 및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으로 시스템 반도체 설계 및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시스템 반도체 단일 사업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규 성장 동력으로 MCU 방열기판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LX 세미콘 양재 캠퍼스와 LX 세미콘 시흥 캠퍼스, 캠퍼스라는 용어들을 IT 업계 쪽에서는 반도체 업계에서는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장을 팩토리 이런 거로 안 쓰고요. 주가는 51,900원으로 1년 전보다 16.4% 하락했습니다. PBR은 0.76이고요. 14% 하락했습니다. 5% 이상 주주는 LX홀딩스가 33.08%, 국민연금공단이 5.52%, 외국인이 28.72%인데 골드만삭스 시티그룹이 눈에 띕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매출은 3,88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4% 감소했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691억 원으로서 13.2% 감소했습니다. 그 갭이 플러스 5.1%이기 때문에 원재료 및 외주 영역비 단가가 상승했다라고 그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팹리스 기업이기 때문에 업종에 따라 매출 재료비는 매출에 비례하는 순수 변동비 개념으로 인식해 주시면 됩니다. 운영경비 6.7%를 감소시켰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20으로서 1.55에서 무려 0.35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198억 원으로서 66.4%가 감소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9,300만 원이 더 적은 수치인데 이것은 일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 회전율은 5.4회전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년보다 회전율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가회계 손익계산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재고자산 내역입니다. 제품 제공품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2,009억 원으로서 연초 재고보다 76억 9,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전년도에는 90억 원이 감소했었고요. 그 제공품에는 그 가치가 외주 용역비가 플러스 됐을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원재료가 없다. 외주 용역비 규모가 매우 크다. 팹리스로 소재 포함 외주를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매출 감소율 18%보다 반대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4% 증가한 것은 바람직 못한 재고 관리 결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성분 분석 내용입니다. 누운 글씨체로 한 것은 회사는 재고자산의 변동 금액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 경비들로 쭉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팬미스기 때문에 외주 용역비 요거는 원재료 가격 포함해서 추정이 됩니다. 어, 그래서 그 MC 매출원가 변동비 2,690억 원으로서 14.3%가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 997억 원에서 그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964억 원을 뺀 34억 6,100만 원이 LX 세미콘에서 직접 핸들링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공 비율은 전년도 비율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뭐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고 변동이 크게 없었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 가공 비율은, 그러니까 이 직접 그 외주 생산하니까 여기서의 워킹 코스트는 LX 세미콘의 그 핸들링 운영 비용이라고 보면은 되겠죠. 그리고 분기에는 또 LX 세미콘이 이 공시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역산으로 풀이해낸 것이 되겠습니다. 1.2%, 그 총 제조 비용은 역산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매출원가하고 재고는 그 공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금액에서 그 총 제조 비용을 유축해 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공 비율을 곱하면은 역으로 워킹 코스트를 계산해 내고, 워킹 코스트와 판매 관리비도 손익계산서에 있으니까 그걸 더한 것이 운영 경비이고요. 그리고 이 전체 금액에서 그 운영 경비를 뺀 게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역산으로 산출합니다. 그래서 1단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의 증가액 그 비교 검증은 제가 맞춰준 수치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2단계도 마찬가지예요. 3단계 현금 흐름이 아쉽게도 맞아떨어지지가 않네요. 현금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현금이 84억 3,500만 원 나갔는데 재고가 76억 7,300만 원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7억 6,200만 원의 현금이 어디로 날아갔는데 그것이 무엇냐고 추적을 하면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 및 또 폐기 손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게 7억 4,200만 원입니다. 그러나 2천만 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아쉽게 전년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과연 2천만 원의 현금이 불투명한 거죠. 현금이 나갔는데 셋 다 어디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원가 회계하고 영업이익 차이는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증가액에서 가공 비율이 1.2%뿐이 안 되죠. 그 검증이 됩니다. 9,200만 원. 이는 단지 단수 차이입니다. 주요 운영 비용입니다. 인건비가 1,966억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전년보다 0.4%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수는 1,417명으로 43명이 감소했습니다. 인당 평균 임금은 연간 1억 3,88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노동 생산성 1.4로서 감소했는데 12.9%, 노동 분배율로 본다면은 38.2%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버는 돈은 줄어들었는데 인건비를 깎지를 못하니까 노동 분배율을 일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최근에 이슈가 되는 그 우리나라 이 대표 기업 삼성전자가 초과이익 뭐 이런 용어들을 하는데 노동 분배율 올려달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 영업이익을 분배해라. 주주도 아닌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그 국가 정체성까지 흔들리는, 그래서 삼성전자가 무슨 지역 상품권으로 뭐 또 배포하겠다,
이 사회주의 정권에 이게 기업들이 생존하려니까 그런 또 아이디어도 좀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 LX 세미콘은 제대로 그 경영 성과가 안 좋아서 성과 그 배분을 하라 그러면은 그 성과가 떨어지면은 월급 깎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도 역으로 성립되는 나라가 좋은 나라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이 살아야 어, 국가도 사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죠. 공정 재비용이 66억 원, 195.5%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급 수수료 1.2% 감소했고 연구 개발비 6.5% 감소했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5.4회전으로 떨어졌고 스루픈율도 4% 떨어졌습니다. 동일 방향으로 떨어지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일단 합니다. 총 자산 회전율은 1분기에 0.26인데 1년이면은 1이 넘겠죠. 1이 넘은 것은 나름대로 자기 규모의 지금 적정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영업구매 평가 지표로서 1분기에 수금 속도 1.1회전, 3개월에 한 번 수금한다는 꼴이죠. 그리고 매입 재무, 그 외주 용역비도 포함된 것으로 인식을 하면은 그 돈 주는 건 빠르네요. 그 전년도에는 더 빨랐고요. 음, 그게 돈을 빨리 줘야 물건을 빨리 만드니까 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퐁 ROI 자본 회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경영주가 경영진을 평가하는 1.8%, 3.5% 하락했습니다. 임원 보수는 올려주지를 못할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면은. 자, 경영평가지표 두 가지가 하락했기 때문에 투명하게 가정을 했고, 이것을 입증하려면 그 외주 용역비하고 원재료가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원재료 가격 추이에 대해서는 와포 매입 비용은 경영 실적의 중요한 요소이며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와포 단가 및 가격 변동 추이의 기제를 생략합니다. 못 알려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 주문 방식은 거래처가 주문이 오면 LX CM콘이 외주 생산에서 출고하고 납품을 한다. 비성분 공정 재비용은 검사 및 포장 출하 작업으로 보입니다. 외주 생산이 제약 공정으로 또 인식이 됩니다. 이를 단축시킬 방안은 무엇일까? 뭐 수주가 좀 떨어지더라도 그 좀 납기를 빨리 더 단축시키고 그렇게 하는 게 또 추가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요 패널 업체 구매 정책의 특성상 중장기적인 수주 계약이 아닌 통상 10주 정도 주기로 필요한 물량의 발주가 이루어지며 수시로 추가 물량이 발주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10주 정도면은 납기가 그 3개월 이내네요. 2.5개월. 그 2.5개월보다 더 좀 빠르게 납품을 한다면 추가 발주 같은 것들이 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재고 회전율을 올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분석해서 그 원재료 가격 추이라든지 회계 투명성을 종합을 해보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하는데 제가 입증을 해드리고 싶어도 입증을 할 수 있게 회사는 뭐 굳이 사양을 하네요. 그래서 입증을 못 해드립니다. 현금 흐름 재무지표입니다. 1번 EAT 세후 현금 흐름으로는 순이익은 289억 원의 현금 순이익입니다. 2번 EMS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1038억 원의
현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최종 1026원의 현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자유현금으로는 채권자가 41억 4,1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자 부채는 없어요. 그랬던데 지급이자 처리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리스료를 그 사용권 자산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부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넣어줬습니다. 이 자유현금흐름도 대차대조표의 그 산식과 같이 에, 부채 플러스 자본은 자산이라는 거하고 동일한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주주 잉여 자유현금으로는 이익배당으로 해석이 됩니다. 244억 원 합쳐서 회사의 자유현금으로는 202억 원이다. 음, 내가 돈 벌어서 내가 프리하게 쓴 돈이다. 내 권한으로 이런 뜻이 되겠죠. 납입자본 성장률 13.1로 0.1포인트 회전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률도 1209.5%로서 10%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1분기 실적을 토대로 연간 매출액을 예측해 봅니다. 뭐 특별한 묘수가 있지 않습니다. 1분기 실적에 1 더하기 300% 해서 그 슬픈 일로 나누면은 1조 5,550억을 할 것 같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매출 재료비에도 1 더하기 300% 해서 매출 재료비율로 나누면은 동일한 금액을 쉽게 예측해 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측의 질을 조금 높이는 작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했다면 그 예측의 정확도가 어떻게 되겠느냐? 전년도에 제가 동일한 방법으로 했다면은 1조 9천억을 한다고 예측을 했을 거예요. 근데 2025년도 실제 실적은 1조 6,390억이었습니다. 무려 16.2%가 오차가 납니다. 그 5% 플러스 마이너스 5% 이상이면은 저 미아리 점집에 가서 미아리 가서 점집을 제가 차릴 수가 없는 거죠. 한 5% 이내면은 그래도 그 미아리 그 고개에 가서 이 좌판 깔고 점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아재 개그이긴 합니다. 요거를 감안해 가지고 이 2026년도 이제 예측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손익분기점은 올해 10월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그래도 7.7월에 도달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가 더 나빠질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운영 경비들도 그 줄이긴 줄였습니다만 이 추세로 간다고 보는 거죠. 그거 운영 경비를 건져낼 수 있는 그 그게 언제냐? 10월 달이다. 그러면은 이익을 볼 수 있는 개월은 11월, 12월 달 두 달뿐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어, 약 2.3개월 늦게 시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보면 더 전망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나 잔여 분기 중 수주가 증가하여 손익분기점이 앞당길 수 있는 실행 계획을 좀 구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 계획은 1분기가 어차피 18.4%또 떨어졌기 때문에 더 감소시키기에는 좀 어렵고 그냥 1 더하기 300% 그냥 해봤습니다. 그것이 1조 5,550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주한테 임원진들이 올해 사업계획 확정을 1조 5,500억을 하는데 그 영업 임원은 좀 더 내가 실적을 내 가지고
해보자. 그래서 전체 재고 회전율이 5.4회전이었는데 6회전으로 10.6%좀 올려라 라는 이 지침을 내립니다. 그것을 성공한다면은 매출액 증가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조 700억을 해야 돼 가지고 영업이익이 792억 예상했는데 무려 2,400억으로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재고 회전율을 10% 올렸는데 이익이 이렇게 갭이 크게 확대되느냐,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재고 회전율 상승은 꼭 매출 증가가 아니더라도 상승의 복합적인 효과로 수익이 증가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원가 회계로는 재고가 5% 감소했을 때하고 5% 증가했을 때를 가정해 봐야 됩니다. 각각의 매출 원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판매 가격을 1조 5,959억 원으로 좀 증가시켜야 되고, 재고가 증가할 경우에는 1조 5,758억 원으로 어, 해야 목표이익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원가 회계에는 재고가 증가하면은 이익이 증가한다는 이상한 그 나라의 그 뭐라 그러냐면 로직이죠. 그 마녀 같은 로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시 그 두 가지 그 진리가 있을 수 없죠. 영업은 한 가지 목표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납품 단가라고 비유를 해보죠. 어, 영업은 재료비 111만 원, 가공비 자기네들 15,000원 들어가고, 여기 외주 용역비 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판매 관리비 40만 원, 그래서 총 원가가 152만 5천 원인데 8만 원 영업이익을 본다. 그래서 160만 5천 원으로 납품을 하겠시다 했는데, 발주를 준 쪽에서 아니 그 다른 경쟁업체는 155만 5천 원이면 충분하다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 그래서 계약을 이거로 하면은 남는 돈은 원가회계는 3만 8천 원뿐이 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이 그 매출 증가 효과를 낸 금액으로 1조 7,200억 원을 한다면, 음, 다시 100만 원 단위로 돌아와서 그러면은 영업이익은 증가는 하겠죠. 737억 원, 349억 원뿐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스루풋은 155만 원에 판다면은 7만 9천 원 남는데, 코스트 원가 회계는 재고가 감소하면은 3만 8천 원뿐이 남질 않고, 재고 증가 시에도 스루풋만큼 남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매출을 더 증가시키고 생산을 추가로 안 하고 있는 재고를 빨리 수주받은 거를 빨리 납품해서 매출을 했다 그러면 재고가 감소하니까 오히려 이 58,900원인데 73,700원 밖에 영업이익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스루폿과는 이 영업이익 갭이 크게 이렇게 벌어질 겁니다. 자, 이런 원가 회계를 가지고 우리가 경영을 한다 그러면은 참 의사결정하기가 좀 어렵다 이 말이죠. 어쨌든 수주를 증가시킬 방법이 무엇일지, 또 납기를 단축시킬 방안은 무엇일까? 제가 볼 때는 외주 용역비, 외주 생산이 제약 공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재고 회전율 상승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더 이상 수주가 없어가지고 매출액 불변의 극단적인 가정하에서 생각하더라도 생산을 감소해서 재고를 줄일 경우, 생산을 증가해서 재고를 늘릴 경우를 비교를 해봅니다. 그 양극단 사이에서 상황은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매출액은 고정되어 있는 극단 상황을 가정합니다. 그럼 생산을 감소하면 재고 회전율을 올리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그 생산을 감소하면은 매출 원가가 113만 원인데 107만 원으로 줄어들죠. 그리고 생산을 증가하면은 113만 원이었는데 116만 6천 원으로 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로 매출액이 변동이 없을 때는 생산을 감소하면은 영업이익이 94,800원 이익이 나는데 생산을 증가하면은 2,877원 밖에 이익이 안 난다.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될 때는 생산도 같이 겸해서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출이 감소한다면 재고도 줄여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더욱이 손익분기점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덤핑을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도 당연히 상식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나머지 자료들은 템플릿 자료들입니다. 필요하시면 화면을 정지해서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최종 제조원가 회계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 회계 찾자라고 글로벌 금융 세력인 로스차일드 여사가 이렇게 주창해 주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아이.